깜빡 잠이 들었었나 봅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푸른 골짜기 사이 붉은 밭 보았습니다. 고랑 따라 부드럽게 구불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그러곤 사라졌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거길 지날 때마다 유심히 살폈는데 그 밭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내 교과서를 아궁이에 쳐넣었습니다. 학교 같은 건 다녀 뭐하냐고 했습니다. 나는 아궁이를 뒤져 가장자리가 검게 구불거리는 책을 싸들고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다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타담한 책가방 그 후 어찌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밭 왜 풀 한 폭이 내밀지 않기로 작정했는지, 그러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깨어보면 내가 붉은 밭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최정래 시인의 붉은 밭을 읽어드렸습니다. 검게 탄 교과서를 들고 소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했을 겁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량한 붉은 밭에서 소녀는 그을린 상처를 만지고 또 견디면서 가난의 편을 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결핍의 공간, 나도 모르게 다시 붉은 밭으로 서성이게 되는 마음, 문학 안에서 그렇게 붉은 어둠이 서서히 물이 들어 가난을 편드는 마음, 그것이 소녀가 시를 쓰고 문학으로 가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매우 특별한 시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최정래 선생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한마디로는 고정된 말로는 비유할 수 없고 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움직이는 시를 쓰려고 하는 최정래입니다. 아우, 네, 좋습니다. 늘 움직이는 시를 쓰려 하시는 최정래 시인님은요. 1990년 현대시학으로 데뷔하셨고요. 시집으로 내 귓속의 장뜨나무 숲, 햇빛 속의 호랑이, 붉은 밭, 레바논 감정, 캥거루는 캥거루고 나는 나인데, 개천은 용의 홈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초현실주의 시인 제임스 테이트의 산문시집을 번역한 흰 당나귀들의 도시로 돌아가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어우, 선생님, 이 시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소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출간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출간 후면은 속이 시원하고 네. 원고 쓸 때나 뭐 교정할 때 이럴 땐 되게 바쁘지만 네. 책이 딱 나온 다음에는 너무 한가해요. 그래서 한가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계절도 좋고. 아, 그럼요. 이번에 또 복간 시집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발행되는 붉은 밭하고 햇빛 속의 호랑이. 이것도 또 연달아 나왔어요. 우연찮게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좋은 일이 그냥 이렇게 세 번 폭죽처럼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정래 선생님의 특집인 만큼 이 번역서 흰 당나귀들의 도시로 돌아가다, 그다음에 복간 시집 붉은 밭 햇빛 속의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보통 이제 제임스 테이트를 떠올리면 일상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주 기발하고 또 기본 형식이 파괴된 느낌의 글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만큼 또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번역을 하기로 결심하신 건지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이 얘기는 그 앞에 책 서문에서도 썼는데요. 네. 그 2006년 아이오와 갔을 때 이 네. 사람 리딩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네. 사람들이 한 500명, 600명 강당에 모여서 너무 웃으면서 깔깔거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그 시 리딩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예. 2006년에.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람 사인을 받아갖고 숙소에 와서 읽어봤더니 굉장히 쉬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예. 아이와 호텔에 돌아오셔가지고. 예. 그래갖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그때 했죠. 근데 그때 바로 한 건 아니고 한 2009년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는 셈 치고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산문시기 때문에 보통 번역하기가 더 쉬워요, 오히려. 이렇게 다른 거는 성분들이 그 구조적으로 다른 시들은 막 생략이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다 있어요.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압축적인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산문시는 오히려 번역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이제 달겨들었어요. 네, 저는 그 계기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 아이오와 프로그램에 가셔가지고 직접 테이트가 낭송을 하는 걸 보고서 그 멋진 분위기 정말 끌린다. 진짜 마음이 끌려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열광하나. 그 사람이 퓰리처상 탄 지 1, 2년 후에 거기 와서 리딩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굉장히 막 놀라운. 근데 뭐 사람들이 막 우리는 시 읽을 때 웃지 않잖아요. 걔네는 코미디언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웃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시인가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됐어요. 또 아이오와 리딩에 또 독특한 분위기가 있죠. 모두를 또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번역을 하면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서 또 누구 손길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그 원시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번역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원작자의 생각이 저한테 전염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염돼요, 그 사람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제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근데 이제 어조는 어쩔 수 없이 제 어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 쓰던 어조로 옮아가는데 생각, 감정, 뭐 아이디어 이런 거는 그 사람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투는 제 거지만 생각은 그 사람 생각에 제가 씌워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여기 우리 구성작가 정현우 시인의 말에 의하면 이 시집은 최정래 선생님께서 꼭 뒤에서부터 봐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다고. 무슨 뜻일까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앞에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앞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면 그 황당한 것을 혹시 못 견디면 어떡하나. 근데 뒤는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이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아이디어도 좋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보면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뒤에서부터 보라고 했고 그러면 뒤에서부터 보다가 앞에 이제 황당한 것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독자들을 위해서. 혹시 이제 독자들이 읽다가 포기할까 봐. 그러시면 안 되죠. 앞부분 몇 장 넘겨보고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 그렇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읽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유머러스하고 또 때로는 그래요. 냉소적이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페이소스가 느껴지는 또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고요. 이 독자들에게 이 제임스 테이트의 작품 중에서 그 추천할 만한 시들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뒤에서부터 두 번째인가 거기 어느 일요일에 드라이브라는 시가 짧으면서도 아주 재미있고 그다음에 케네디 암살 사건 이 시는 또 무슨 추리 소설의 요소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흰 당나귀 도시로 돌아가다 그다음에 반역자라는 시는 까뮤가 표절했다라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상상력이 좀 기발한. 상상력이 기발하고 그다음에 진딧물 키우는 농부들이라는 시도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서 재밌고 그다음에 텅 빈 정글 이건 약간 좀 슬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런 노박 사건
이것도 굉장히 웃겨요. 네. 웃기고 황당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초현실주의자라고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식 초현실주의는 한국이랑 좀 틀려요. 우리는 네. 초현실주의자 하면 이상시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디즈니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탐과 제리에서 그 막 고양이가 쥐를 막 벽에 던지면 걔네들이 딱 그 벽에 붙었다가 막 떨어지고 쭉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네. 죽지 않고 살고 네. 이런 것이 미국식 초현실주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그 일요일의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숲에 들어가서 오줌 누다가 갑자기 하늘로 붕 뜨거든요. 네. 그런 거를 초현실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그거하고는 많이 달라서 그런 초현실주의가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만화 같아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읽다 보면은 네. 나는 어느 산책길에 펄쩍펄쩍 뛰어가니까 그 어떤 한 여성이 굉장히 멋있다고. 예, 그러니까 예, 더 예. 높이 뛰니까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또 나타나고. 예. 어떤 이런 그런 모습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예. 쉽게 그 예, 이해가 예, 되고 예. 애니메이션 장면을 그렇죠. 지금 예를 예. 들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 앙드레 브레통 네, 그 앙드레 사람의 브레통. 초현실주의가 미국 가서는 만화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군요. 예. 이 번역한 산문시들이 선생님 손을 거치니까 이 막힘없이 쭉쭉 읽힙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테이트의 시를 읽으면서 어쩌면 최정래 선생님의 산문시들도 어떤 맥락이 좀 다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가요? 제가 영향을 아무래도 받았겠죠. 이 사람 번역을 하면서 네네. 저도 막 그렇게 쓰고 싶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저도 몇 편은 이 사람 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어떤 때는 말투도 예. 나도 모르게 따라서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빙일까요? 네, 그렇죠. 좋은 시인이니까 네. 제가 닮으면 좋죠. 네. 그렇죠. 다음으로는 이제 복간 시집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개인적으로 이 붉은 밭, 굉장히 밀도 높은 언어와 인생의 속울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듯이 혹은 또 보여주지 않듯이 하는 부분들이 와 닿았습니다. 이 최정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픔은 발이 떠 있는 슬픔이 아니라 바닥에 두 발을 딛고선 어떤 피부에 직접 와닿는 어떤 먹먹함이 압권이었던 시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닥에 두 발을 딛고선 네. 뭐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라는 그 말씀을 저는 이제 구체적이라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늘 구체적인 말들이 추상적인 말들보다 더 힘이 세고 그렇죠. 영향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늘 이미지를 그려도 그 관념적인 말보다는 구체적인 말들로 써서 선명한 이미지를 그리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이번 창비시선 다시 봄 복간된 시집을 펼쳐보면서 이 보풀아기들이라는 시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뭐 약간 몇 구절을 읽어보면 저 티끌을 지나서 왔구나. 저 벌레를 지나서 한없이 지나서 왔구나. 어분 아이를 내려놓고 순두부를 시켜 먹는 동안 훌쩍거리며 코를 훔치는 동안 아이는 끽끽거리며 바닥을 기어다니고 너의 나이, 나의 나이, 저 티끌에서부터의 나이를 셀 수가 없구나. 어떤 이렇게 쭉 진행되는 시인데요. 어떤 작은 소재들로부터 거대 담론을 담을 수 있는 그 선생님만의 어떤 독특한 힘 이런 게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이 시는 언제 어떻게 쓰여진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시집이지요. 네. 이 시를 쓸 무렵에 제가 그 시간과 기억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두 번째 시집도 그런데 이 시집도 역시 시간과 기억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이 시에서는 특히 어떤 생명의 기원이라든가 과거 혹은 기억이 현재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 무렵에 쓴 건데 제가 그 영문 시선집이 있거든요. 네. 그 미국 시인이랑 같이 번역한 거기에 맨 앞에 이 보풀아기들이라는 시가 들어갔는데 그 번역한 그분이 이 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1번 시였군요. 1번 시. 네, 미국 사람들이 이 시를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영어로 번역된 선생님 시집 중에 1번 시를 첫 페이지를 장식한 시. 이 3분 동안이라는 시도 아주 좋은 시인데 이게 참 이 3분 동안에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3분 동안 못할 일이 뭐야. 기습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다리가 끊어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한 나라를 잃을 수도 있지. 어떤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참 진짜 3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또 3분 동안에 일어난 일이 정말 이런 많은 걸 담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는 언제 어떻게 쓰여진 건가요? 2001년에 이 시집이 나왔으니까요. 좀 오래됐죠. 근데 그때 그 성수대교 붕괴가 1994년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10월. 삼풍백화점은 1995년 무너졌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백화점이 무너지고 뭐 다리가 끊어지고 이런 게 여기 들어갔는데 저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나라 현실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시집도 역시 그 미국 시인이랑 같이 번역할 때 그 사람이 나보고 초현실주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현실에서 일어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초현실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나는 한국에서 한 번도 내가 초현실주의자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현실 너머의 이야기로 이거를 읽으니까 그러면서 되게 좋아해서 이거를 거기서 연극도 하고 그랬었어요. 2006년에. 예. 그래서 나도 초현실주의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 아이오와에서 왜 작품이 굉장히 좋으면 연극으로도 만들잖아요. 예. 이 시를 가지고 3분 동안을 가지고 연극을 했었어요. 사연이 많은 작품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부풀아기들 그 두 개를. 이 붉은 반 역시 어떤 깊은 울림이 모여있는 시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그 숲이라는 시, 숲. 예. 맨 앞에 있죠. 예. 이걸 잠깐 한번 살펴보면 네, 선생님께서 한번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예. 숲. 한 나무에게 가는 길은 다른 나무에게도 이르게 하니 마침내 모든 아름다운 나무에 닿게도 하니 한 나무의 아름다움은 다른 나무의 아름다움과 너무 비슷해.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푸른 흔들림. 너는 잠시 누구의 그림자니? 이 앞에 3분 같은 경우에 시를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떤 현실적 요소들이 무거우면서도 무겁지 않게 다루고 있는데 이 숲이라는 이런 시를 보면 어떤 존재, 어떤 한 사람의 존재에 다가가는 어떤 분홍빛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맞아요. 애틋한 마음 같은 게 이런 게 아주 흔들리면서 이렇게 보여요. 엿보이는데 굉장히 중독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시를 쓰실 때 순간 포착된 영감이랑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매만진 영감이랑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체로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시마다 경우마다 다른데요. 이 시의 경우는 그 첫 구절 때문에 제가 쓰게 됐어요. 첫 구절이 사실은 한 나무지만 한 사람에게 가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 쓰던 초기에는 대체로 첫 구절이 시 전체를 끌고 갔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앉아서 오래 뭉갤수록 시가 더 나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제 그 오래 뭉갠 시는 산뜻하지는 않죠. 산뜻하지는 않지만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산뜻하지 않은 시도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을 깊이 있게 끌고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이 시의 경우가 이제 단순한 생각을 깊이 있게 끌고 가는 시인데 이건 금세 썼어요. 금세 썼는데 굉장히 산뜻하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벽 한쪽에 붙여놓고 계속 읽고 싶은 시의 인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시 있잖아요. 빵집이 5개 있는 동네. 선생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엔 빵집이 5, 교회가 6, 미장원이 7이다. 사람들은 뛰듯이 걷고 누구나 다 파마를 염색을 하고 상가 입구에선 영생의 전도지를 돌린다. 줄줄이 고깃집이 있고 김밥집이 있고 두 집 걸러 빵 냄새가 나서 안 살 수가 없다. 그렇다. 살 수밖에 없다. 네. 빵집이 5개 있는 동네라는 시.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예. 이걸 읽고 나면은 빵을 사보고 싶다. 어느 동네일까? 예, 선생님은 이 5개의 빵집 중에 어떤 빵집을 좋아할까? 뭐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근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어떤 일상 소재를 다루면서도 어떤 삶의 근원과 모순 속을 파고드는 어떤 그 치열함도 이렇게 엿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도시의 일상, 제가 살고 있는 내 동네, 내 집, 내 근처 이런 것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멀리 뭐 하늘의 구름 뭐 따라가 봤자 제가 뭐 그래서 일상의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시를 쓸 이 무렵부터 일상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고. 그 시집 제목이 붉은 밭이었잖아요. 예. 이 제목이 어떻게 지어진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붉은 밭 제목이 너무 클래식해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지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만약에 다시 이 복간하면서 이 제목 바꾸면 안 돼? 뭐 빵집이 5개 있는 동네나 3분 동안 뭐 사슴 구경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복간이기 때문에 제목 그냥 붉은 밭으로 하자고. 하기야 뭐 당대 분위기와 어떤 생각과 이런 게 모든 게 압축된 제목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복간된 햇빛 속의 호랑이 표지가 진한 붉은색 바탕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느낌을 줬는데요. 그 이 햇빛 속의 호랑이를 다시 펼치면서 사물의 본질과 그 너머의 세계를 함께 구경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안과 밖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냥 무심히 쿨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둠의 이면들을 어떤 조용히 바라보는 어떤 그런 힘 이런 걸 볼 때 역시 최정래 선생님이시구나라는 감동 그다음에 뭐 찬사 찬탄 이런 것도 느껴졌는데 이 당시에 썼던 그 시를 창작하실 때 그 태도는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시간이 또 많이 흘렀잖아요. 또 지금은 또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그 첫 시집을 낼 때 그 내 기 속의 장대나무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첫 시집이 그렇죠. 네, 원고를 내고선 2년이 지나도록 뭐 시집을 못 내고 또 등단할 때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시집인 햇빛 속의 호랑이부터는 조금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 특히 그 내 기 속의 장대나무 뒷부분에 있는 나뭇잎에서 나뭇잎으로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시간과 기억 이런 걸 가지고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햇빛 속의 호랑이부터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썼고 특히 이제 첫 시집 해설을 그때 황현 선생님이 써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당시에 그 세계사 주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 시집을 세계사에서 내자. 선생님이 막 우기셔서 제가 그냥 뭐 다른 데서 내고 싶기도 한데 뭐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때 그 굉장히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면서 막 좋게 얘기해 주셔서 그 해에 가장 좋은 시집으로 이 시집이 무슨 매스컴도 타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시를 이렇게 자신 있게 써야지 되는 거구나. 뭐 망설이면서 쭈밋쭈밋하면 뭐 죽두밥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햇빛 속의 호랑이가 저를 이렇게 키운 그런 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이 대학 때 문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던 교정 그 캠퍼스 쪽에서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 제목인데. 이거요? 햇빛 속의 호랑이요? 그런 건 없었나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 제 대학에 있는 그 여러 학생들이 낸 조그만 사화집 같은 것이 제목이 호랑이였었어요. 여기서 딴 햇빛과 호랑이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제목을 했었더라고요. 이 햇빛 속의 호랑이 저 햇빛 하나와 햇빛 속에 우글우글 아이고 저 호랑이 새끼들 이런 구절이 보이는 시인데 이때로는 과감하게 대상을 해체하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던지는 물음들이 아프게 다가왔던 시였는데요. 이 시를 썼을 당시에 선생님의 어떤 상황, 공기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 시집이 1998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 시를 썼을 무렵에는 제가
그 10년 동안 국어 교사를 하다가 이제 그걸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생각, 그런 생각 속에 이제 굉장히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낼 때인데, 그러나 제 속에서 어떤 그 욕망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눌려 지낼 때가 아닌데, 뭐 이런, 그래서 저를 막 제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막 폭발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에너지가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압축된 에너지가 갑자기 팽창하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분노 같은 것이 이제 이 시 속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무슨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도 보거든요. 그런 집에서 있는, 직업을 가졌다가 직업을 잃고 집에서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시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시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부분들이 있네요. 예. 그 이수명 시인의 추천사. 굉장히 눈길이 갔는데, 이수명 시인은 어떻게 좀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분이십니까? 제가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그 사람의 그 시론집, 횡단 같은 거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수명 시인의 추천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시를 쓰면서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는 듯한 생각의 페이지들을 가볍게 찢었는지도 모른다. 시집의 어느 면을 펼쳐도 그의 이미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출처가 없는 공중에서 본격적으로 투하를 시작한다. 이게 공중 투하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의 그 끊임없이, 때로는 고요히, 때로는 아주 강렬하게 나오는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저를 키울 때, 그러니까 저 윗세대 부모님이니까 뭐든지 못하게 했어요. 여자가 뭐 이런 거를 한다, 뭐 여자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러면은 뭐 사달라고 그러면 안 사주고 싸웠어. 제가 결국은 이겼어요. 쟁취하셨군요. 네, 부모님을 제가 이기고 고집을 부리고 뭐 그런 성향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늘 그래도 끝까지 저를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학교도 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학교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오늘 학교도 이런 저희 수많은 시집과 이 번역서가 안 나올 뻔했네요. 학교도 뭐 어디로 학교를 가냐, 뭐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 그렇게 이제 누르면 오히려 눌리는 게 아니라 누르면 오히려 에너지가 더 작은 구멍으로 탁 솟아오르잖아요. 그런 것이 에너지가 거기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 모르죠. 이거는 제가 불효하는 말인데. 그거보다는 어떤 아름다운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아름다운 저항. 예. 그 여러 권의 시집을 내셨는데, 그 선생님의 시를 대표하는 어떤 키워드들을 본인이 직접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통 시를 쓸 때 생각하면 항상 어디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갔다. 누구를 뭐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뭐 이런 것에 그런 거를 잊지를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근데 결국은 거기에 닿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닿지 못한 곳에 대한 어떤 열망. 그다음 꿈과 현실 중에서 현실편. 현실편에 더 힘을 더 주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일상. 일상이 중요하다. 일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밥하는 게 중요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고 집이 중요하고 밖에보다 뭐 이런 생각. 어쩌면 그 현실과 일상 어떤 이런 것들을 중요하시다 보니까 이 제임스 테이트 이 시가 더 제 취향에 딱 맞는 거죠.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제 취향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셨을 때 굉장히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에 한 편 번역하고 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점검하고 뭐 그러면서 붙잡고 있는 동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테이트의 이 시집을 번역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2006년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2009년에 제가 그 학위 논문 쓰고 거기 포닥으로 갈 일이 있었어요. 포스트닥터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니까
거기서 남의 수업 청강하면서 영어 공부할 겸 이것 좀 한번 번역해볼까 해서 그때 시작을 했어요. 2009년부터. 2009년부터. 네. 하다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초고는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집에 와서 다시 다듬어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 시집이 그 현장성이 많이 녹아있는 시집이네요. 그 제임스 테이트 번역을 하면서 또 그렇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렇죠. 그 현장에서. 그렇죠. 그쪽 사람들한테 예. 물어봐야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또 다 시인들이잖아요. 그쪽은 그렇죠. 문인들이고. 이런 말들을 왜 하나 뭐 그런 거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소떼가 막 걸어가고 그런 거는 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거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열망, 예. 그다음에 현실, 일상 예, 이게 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이 일상을 선생님 일상을 가만히 엿보니까 시를 쓰는 일상이에요. 아, 저 시 잠깐만 쓰고 예. 그다음에 대체로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네. 예. 그 시를 안 쓰실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시를 쓰는 순간에만 잠깐 시인이고 나머지는 다 보통 일반적인 일상인이죠. 네, 네. 보통 사람과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집 치우고 시장 보고 뭐 이러는 거. 그런 일이 제 주된 일이에요. 좋습니다. 그 선생님 시집의 그 독특한 제목의 시집이 있는데 레바논 감정, 그다음에 개천은 용의 홈타운. 아주 재밌는 그다음에 인상적인 어떤 이런 제목이 떠오르는데 이런 제목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 개천은 용의 홈타운은 네. 그 홈타운 때문에 제목을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제목이 좀 약간 저속하고 네. 키치스럽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겼어요. 그냥 이걸로 해달라. 한 세 번쯤 반대하고. 세 번쯤 반대했는데. 네, 편집진에서도 이거 제목 안 좋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그냥 개천은 용의 홈타운이 약간 그 왜 너절한 그 아파트 동네 네, 그런 왜 무슨 홈타운 현대 홈타운이 뭐 이런 거 우리 동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비싸지 않은 동네 아파트 이름인데 주거 공간의 이름. 네. 근데 개천에서 용난다 그거는 좀 너무 상투적인 말이고 그래서 제가 우겼는데 지금은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지. 레바논 감정은 굉장히 그때 이상한 감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감정에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그다가 그냥 아무거나 붙이자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건데 그전에는 감정이란 단어를 시 제목에 안 썼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근데 쓰더라고. 이게 전혀 조응되거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두 개의 단어인데 네. 레바논 감정하니까 또 뭐가 있어요. 생성이 돼요. 그래요? 예. 고마워요. 예. 좋아하는 혹은 자주 보고 듣는 음악이나 영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악은 제가 클래식을 좋아해요. 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들, 쇼팽 피아노 협주곡들 이런 거 좋아하고 영화는 어릴 때 저를 가장 사로잡은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다음에 작년인가 본 그 패터슨. 네, 그거 좋아하고. 근데 2014년인가 그때 김은 소설을 영화한 화장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제가 예.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봤어요. 스웨덴인가. 근데 저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네, 그렇게. 그다음에 홍상수 감독 영화도 좋아하는데 그 홍상수 감독의 그 일상성 그런 것 좋아해요. 그런. 그렇죠. 아주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이 있죠. 네. 선생님의 차기작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복간 시집도 나오고 또 번역 시집도 나왔지만은 내년쯤에는 시집이 어쨌든 이게 됐거든요. 한 5, 6년 지났거든요. 개천은 용의 홈타운 나온 지가. 네. 그래서 이제 묶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 묶으려고 하는 것 중에서 그중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그 각자 도생의라는 글씨거든요. 예. 그 시를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산문시도 굉장히 많고 산문시가 반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독자들이 또 지루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요. 산문시 좋아하는 독자들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네. 좀 지루하지 않아요? 길게 계속 길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산문시 매력입니다. 그것이. 재미있는 요소를 넣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떨지.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최정래 시인님 어떤 시를 가져오셨는지 일단 잠깐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쉼보르스카 시 네. 중에 현실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현실은 꿈이 사라지듯 느닷없이 푸드덕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 네. 꿈은 미치지 않았다. 미친 것은 현실이다. 꿈에서는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친지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눈앞에 죽은 이의 시체를 내려놓는다.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좋아요. 그거 어떻게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은 이의 시체를 꽉 내려놓는 거죠. 끊임없이 도망치는 우리의 피난길에서 현실은 매 정거장마다 먼저 다시 우리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보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생각을 해내고 네.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게 저는 시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꿈을 잡고 구름 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선생님 오늘 선생님 오랜만에 여기 특집으로 나오셨는데 한 편 더 청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집에 들어갈 각자 도생의 이 낭독을 한번 청해 들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각자 도생의 V자 편대 비행으로 철새가 날아간다. 금을 던졌다 당기듯 포물선을 그리다 순간에 선두가 바뀌고 날개의 리듬도 바뀐다.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고 잠을 자면서도 날아가는 그들. 기어이 찾아가는 북쪽의 한 지점과 그들 눈 속에 나침반 같은 것이 양자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으나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날아가는 그들. 강변북로의 이 자동차 군단과도 아무 상관없이 날아가는 그들. 철갑에 철갑을 두른 이 단독자들과 정체 중인 이 개별자들과 늘어선 강변의 부동산들과 깨질 것 같이 투명한 겨울 하늘과 슬플 것도 없이 유리를 두른 이 유리자들의 부동산. 완전 안전 유리를 배경으로 새들과는 역방향으로 강변도로를 질주하다 정체하는 정체자들 위로 날아가는 V자 편대 비행의 새들이 있고 이유도 없이 그들과는 상관도 없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네, 최정래 선생님의 각자 도생의 역시 철새 한 마리 철새 떼들 하늘을 날아가는 철새 떼들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또 서울의 현실을 또 담아내는 다음 시집에 실린다고 하니까는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리 들고 나오시는 작가분들 이렇게 소리 맞추는 게 제 취미인데 이 소리는 진짜 어떤 소리인가요?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 빗소리요. 아, 빗소리요? 빗소리? 예. 비가 지금 어디에 내리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서울의 아파트 생활이 빗소리가 안 들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가 오면 가끔 그 아파트는 빗소리가 안 들리고 베란다의 홈통에서만 들려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물 흐르는 소리. 어떤 때는 비가 안 오고 그냥 윗집에서 물 버리는 소리인데도 어떤 때는 빗소리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릴 때 마당에 내리는 빗소리나 우산 위로 떨어지는 그런 빗소리가 듣고 싶은데. 네, 빗소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에서 사는 동안 제대로 된 빗소리를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베란다에 홈통으로 떨어지는 소리하고 샤워기 소리 이런 건 좀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각박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소중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생명이죠. 한 번밖에 우리가 못 사니까 그렇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거고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최근에는. 그다음에 그 생명과 나와의 관계. 네. 그것도 중요하죠. 한 나무가 또 한 나무에게로 가는 관계. 예. 숲을 이루게 되죠. 예.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시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는 엔딩인데요. 최정래 선생님의 번역 산문 시집, 제임스 스테이트의 산문 시집입니다. 흰 당나귀들의 도시로 돌아가다. Return to the City of White Donkeys라는 원제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선생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독립문예 잡지를 만들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비릿의 한의원님, 백예의 조원규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물 같은 한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규입니다. 남원일보 협회 대표로 간신히 나왔습니다. 좀 많이 느려요. 네. 독립문예 잡지, 삐릿, 베개. 이게 이음절이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그 한 의원님부터 삐릿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비릿은 그 이름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그 비릿함을 간직하고자 하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안일비와 알파벳 B의 의미에 주목을 해서 기존 문단에서는 문학 아닌 것 또는 질적으로 한 단계 낮은 B급 문학으로 취급되던 것들로부터 이제 의미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비동사의 B의 의미를 활용해서 문학되기, 즉 빌리터레이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빌리터레이처. 네. 그러니까 기존의 문학을 약간 거부하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문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약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옛날 마이클 잭슨 노래에서 삐렛 있잖아요. 네, 두드린다. 그런 게 있죠. 네, 두드린다라는 뜻의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훨씬 많은 뜻이 있네요. 베개는 어떻습니까? 예, 베개는 글쎄 뜻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고 느낌만 있어요. 처음 이제 베개라는 이름을 만들 때부터 그랬고요. 뭔가 좀 푸근하고 느긋한 느낌이어서 이제 다들 좋아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한 단단한 경직성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베개고 1년에 2번 정도 책을 냅니다. 네. 그래서 비등단 필자 비율이 한 80% 정도 되는 독립문예지고요. 네네. 원고가 보내져 오면은 필자들하고 의견 교환을 하면서 이제 좋은 원고를 의논을 해서 확정을 해서 내는 방식으로 느리게 해나가는 잡지입니다. 베개의 그 어떤 말랑말랑함, 그 소프트함과 그 컴포터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안함? 네. 어떤 경직성이 반대에 있는 잡지 이름이군요. 비등단자, 미등단자가 어쨌든 80%의 필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삐릿은 어떻습니까? 그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보통 저희는 한 50대 50에서 40대 60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40대 60이면은 40이 등단자예요? 아니면? 네, 40이 등단자 정도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필진으로 그래도 상당한 수의 등단하지 않은 분의 글들이 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릿과 베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비릿은 일단 그 매호마다 한 명의 주제 작가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지금까지의 문단의 잣대로 봤을 때는 그 문학 작가로 보기 어려운 분들 중에서 이제 유의미한 자신의 어떤 문학적인 예술에 임하고 있는 분들을 주제 작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필진들은 주제 작가의 작품을 읽은 뒤에 각자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시나 리뷰나 다양한 형태로 작품들을 써서 잡지에 싣게 되고요.
이때 필진들은 그 베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단이나 비등단 같은 기성문단의 경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릿은 주제 작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작가의 작업을 담은 컴필레이션 앨범 형태의 잡지, 문학 잡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주제 작가를 선정하는데 기존 문단에서는 잘 조명받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작가 선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비릿 1호에서 저희 편집진이 쓴 원고에서도 적혀 있는데 저희가 엄청 큰 서점들을 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책 한 권 한 권을 다 뒤져가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1호 작가도 마찬가지고 2호 작가까지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베개는 어떻습니까? 베개는 굉장히 좀 느리게 편안한 기분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잡지예요. 그래서 원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눌 때가 많아요. 보내주신 원고를 잘 받았는데 이거는 합격, 이건 불합격, 그게 아니고 읽어봤는데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소견을 이제 돌려보내죠.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저에게도 그랬고 다른 편집원들한테도 그랬고 굉장히 풍요롭고 좀 기쁜 느낌을 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좀 중요한 그런 잡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잘 정확하게 사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비릿과 베개의 어떤 의도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좀 어떤 문단의 구조가 정말 좀 딱딱하고 그동안 좀 완고하고 정말 폐쇄적이었었나라는 갑자기 그런 물음표가 굉장히 크게 들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이제 등단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35년 전에 22살 때 등단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사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그때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뵙는 느낌하고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르고 더 달라져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베개가 컨셉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뭔가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느리게 천천히 좀 다정하게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문학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뭐 다른 문예지들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그냥 기분이 다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본인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삐릿의 한 의원님, 나의 연대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릴 땐 음악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피아노나 플룻 연주자가 되기를 바랐던 적 있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던 적 있습니다. 가진 재능이나 형편은 그런 종류의 꿈을 허락하지 않았고 19에 저는 그럼 작사가가 되어보자는 생각으로 전국 대학의 문예창작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작사가가 되려면 어떤 학과를 가야 하는지 검색했더니 문예창작학과를 가면 된다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실기 준비 같은 거는 되어 있지 않았고 실기 면접이 반영되는 모든 대학에서 낙방을 면치 못했고요. 저는 제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맞추어서 진학 가능한 부산 지역의 문예창작학과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저는 시인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학과 안에는 소수의 시 습작생들로 구성된 시창작 학회가 있었고 저는 그곳에 선배들이 주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에 이끌렸어요. 이후 한동안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그들과 함께 텅텅 빈 학교의 강의실에 모여서 서로의 습작시를 품평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돌이켜보면 주말에 가장 황금 같은 시간대를 어떻게 그렇게 쓸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지난했던 시간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살아온 다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선배들은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본 선배들은 제가 실제로 만나본 세상에 몇 없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시인이 될 수 없었어요. 시인이 되려면 다른 누군가의 허락이, 승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싶어서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 매년 겨울 말없이 절망하는 선배들의 표정을 보는 일이 제 일인 듯 괴로웠습니다. 한편 저 같은 경우에는 26살이던 2014년 겨울 처음으로 신춘문예에 투고를 해봤습니다. 추석이라는 제목의 시가 아닌 단편 소설이었지요.
이후 2015년부터 2019년 봄까지 저는 신춘문예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예지 신인상에 응모해왔습니다. 5년 정도 해보고 안 되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왜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할까?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작가일까? 작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왜 수동적인 자세로, 거의 바닥에 엎드린 듯한 저 자세로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려야만 할까? 그리고 요즘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가라는 말은 어떤 인간이 글을 쓰는 순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저는 이제 비릿이라는 독립문학 잡지를 만듭니다. 문학이 일종의 음악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다양한 문학이, 인디 문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으로 비릿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네. 19살에 이제 작사가 되려고 하셨는데, 예. 얼떨결에 이제 시를 쓰게 되는 또 시인의 꿈을 꾸게 되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공감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텅 빈 강의실에서 특히 황금휴일, 금요일이라든지 뭐 이럴 때 화평을 하잖아요. 네. 한쪽으로 이제 해가 막 기울고, 네. 학교 건물에는 우리밖에 안 남아 있고. 네, 그렇죠. 그 기억이 어떻습니까? 그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나요? 아니면 사실 이 좋음이라는 게 참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막 싸우고 질투하고 뭐 울진 않았지만 거의 우는 기분이었던 것 같은 때도 많았고 해서 뭐 반드시 100% 돌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좋은 기억은 좋은 기억인 것, 저를 지금 지탱하게 만드는 그런 기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떻게 또 그 신춘문예 투고한 작품이 시를 공부하시다 또 소설로, 예, 이게 또 투고는 또 소설로 하시고 작사가 해서 시인에서 소설 쪽으로. 네, 좀 약간 제가 배신의 상 같은 게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기가 좀 있었던 거는 이제 제가 함정임 소설가의 제자인데, 함정임 소설가가 그 제 첫 소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추석인데 그 추석을 보고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소설 한번 써볼래?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대학원을 진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를 써왔지만 한 번도 투고를 해본 적은 없었고 스스로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대학원에 가면서 네, 투고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5년 투고. 네, 그렇습니다. 아우, 고생하셨어요. 네. 네, 이번에는 조원규 선생님의 나의 연대기 예. 청해 듣겠습니다. 그 나의 연대기인데, 네. 이거를 써보려고 하니까 이게 연대기가 좀 연대기 같지 않게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몇 년에 등단을 해서 글을 어떻게 썼고 책을 어떻게 냈고 뭘 느꼈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써왔는데, 네,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그 마음속으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 몇 분이 계신데요. 네. 두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해서만 뭔가 좀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대학생 때 처음으로 제 시를 보여드린 두 분 선생님이세요. 한 분은 서강대 국문과에서 가르치셨던 김열규 선생님이고, 네. 다른 분은 한양대 국문과에서 가르치신 이승훈 시인 선생님 두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 쓰는 일로 해서 얻은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 연대기를 생각해 보자 했는데 선생님들이 떠올라서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제가 24살 때쯤에, 그게 1987년이었네요. 이승훈 선생님을 대구를 찾아뵌 적이 있는데, 마루 소파에 앉아서 옆모습을 이렇게 보이신 채로 뭔가 골똘하게, 정말 골똘하게 이렇게 생각에 잠겨 계신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냥 스쳐갈 법한 장면인데 이상하게 오래 제 평생의 기억에 남는 거죠. 이런 얘기가 하고 싶어졌어요. 나의 연대기에서. 좋습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는 한 2000년 무렵인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 7, 8년 정도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김열규 선생님을 경남 고성 대구로 찾아뵌 적이 있어요. 네. 그 산 높은 데서 바다가 바라보이는 경치 좋은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왠지 아득한 느낌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회상을 하지만은 두 분 돌아가시기 전 20년 동안에 거의 찾아뵌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항상 너무나 가까운 데 계시는데 20년 동안 뵌 적은 없고 이상한 거예요. 세월은 흐르는데 그 말씀드린 저 이미지 모습으로는 그냥 계속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었죠. 네. 근데 저한테 뭘 가르쳐주고 저를 향해서 보시고 그게 아니라 이 당신들 인생 안에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방향을 향해서 몰입되어 있는 그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 그게 이렇게 떠올랐어요. 제가 나의 연대기를 써보려고 하니까. 네. 이게 저의 연대기가 될 수는 없는데, 글 쓰는 사람들이 자주 그러듯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 인생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막막한 기분이 들 때 그때 선생님들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그런 곳에 그냥 계신데 그 가까운 모습하고 아주 먼 모습하고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커다란 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한테 당신들이 뜻하지 않으면서 선물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공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그 공간을 향해서 제가 뭔가 답장을 한달까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데 그 말을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대기를 얘기해보라 하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 선생님 생각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수준 높은 연대기예요. 이 연대기란 표현이 뭐 되게 뭐 몇 년도에 뭐 몇 남 몇 녀에 뭐 몇째로 태어나서 평범한 가정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조용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어떤 정신적 연대기, 예, 정신적으로 굉장히 각인된 어떤 장면들, 예, 푸크툼의 장면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듣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늘 그 선생님께서 몰입하는 모습이 또 어떤 영감을 주시고 또 게으르지 않게 하는. 네, 제가 이제 생각하면 내가 선생님들을 그리워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딱히 그리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네. 예, 이 안에 계시는 거죠. 네. 독립문예지를 구성하게 된 계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간호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비립 같은 경우는 그 모교 대학 선배이자 선생님이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책 읽는 저녁이라는 1인 출판사를 운영 중이세요. 이제 그분의 제안을 통해서 구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창간호를 만들기까지의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만들어지기는 할까 싶었던 그런, 지금 생각해도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긴 시간이 있었고 고민이 길었던 까닭은 이제 이미 있는 잡지, 당연히 우리보다 기존에 하던 것을 더 잘 해낼 잡지와 다를 바 없는 걸 만들고 싶진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소 해오고 있던 생각, 문학은 곧 음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컨셉트가 달라붙으면서 잡지의 형태가 좀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백에는 어떻습니까? 예,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문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스템이 뭔가 좀 좁고 불편한 장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여러 대학 문창과에서 15년 넘게 수업을 해왔는데 네. 어떤 기분이냐 하면 내가 학생들한테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은 여행 준비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어느 여행지로 가면 좋다. 그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네네. 여행 준비는 돕지만 막상 어디를 여행해봐라, 어디 가면 좋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네. 문창과도 장점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단점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그 문학하는 삶을, 그러니까 등단 여부나 뭐 문학상 이력 등등으로 해가지고 진급이나 승진의 단계로 상상하게 하는 좀 그런 면이 있다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협소한 기분을 갖지 않고 당당하고 초연하고 기쁘게 문학을 할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마음이 맞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운 좋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주눅이 안 들고 등단을 갈망하지도 않고 그런데 글은 잘 쓰고 다정하고 게으른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연애를 시작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자주 만나면서 얘기 나누면서 이제 다정하고 게으른 문예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죠. 다정하고 게으른 문예지 베개. 좋습니다. 그 삐릿은 그 부산이 근거지죠? 베이스 캠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얼핏 듣기로는 그 구성원 모두 부산에서 각자 일하면서 공부하는 분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비등단 작가라는 프로필을 달고 최근에 비릿과 SNS 상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됐고 이제 구성원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소설이나 시, 평론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글을 보는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디 연구원으로서 학교의 다양한 행사들 기획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학원 강사라거나 아니면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도 있고 좀 그렇게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그 텀블벅의 연재 기획인 시리즈 오브 시리즈라는 기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자가 하나의 채널이 되어가지고 독립 출판물에 대한 리뷰 연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인 나다은 같은 경우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해서요. 비릿 1호가 나오던 무렵에 개마고원이라는 싱글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독립문예 잡지, 이런 잡지가 발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작 과정일 텐데, 기획, 청탁, 제작,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원규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되게만 이제 처한 상황은 아니고 독립문예지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은 한 권 만드는데 최소 700만 원 플러스 알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고료하고 제작비는 백의 경우에는 한 6대4 정도 비율이고요. 해서 2호와 3호 때는 이제 문예지 발간 지원 기금도 받고 텀블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손해를 이제 좀 봤어요. 금액을 딱딱 다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한 권 낼 때마다 한 200만 원 정도씩 이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4호 때는 그럭저럭 수지를 마쳤어요. 근데 문예지 발간 지원 기금을 매번 신청할 수도 없고 또 신청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 독립 문예지들도 좀 그걸 받아야 될 것 같고 해서 베개는 이제 그 4호서부터는 그거를 신청을 안 하기로 했고요. 4호는 신청을 안 했는데도 수지를 맞춘 거. 대단하시네. 대신에 이제 문학 수업, 문학 교실을 열어서 독자와 창작 지망인 문인들의 이제 그 만남을 주선하고 거기서 제작비 일부를 좀 충당하는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컨텐츠 경쟁력으로 이거를 타개해가는 게 가장 멋진 장면일 텐데 자신은 없고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궁리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이 베개의 제작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무슨 이렇게 우리랑 함께 베개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해라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베개는 매호마다 그 아이디어하고 시간을 나눠주는 사람들로 이제 그 편집위원이 매호마다 조금씩 바뀌는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오시면
그게 어떤 결과로 되든 간에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되죠. 네. 그런 과정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무조건 연락을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든 몇 네. 번이라도 네. 연락을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삐릿은 어떻습니까? 네, 비릿도 이제 아무래도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너무 비릿한 질문이었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1호를 막 냈고 네. 이제 2호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평균치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좀 힘든데, 일단 1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들 이런 잡지 만드는 과정이라거나 뭐 출판 편집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비용이 좀 많이 불어났던 점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기획하는 걸로는 조원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개랑 비슷하게 700 내지는 800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앞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출판사 예산이 컸고요. 근데 이제 출판사 예산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1인 출판사고 그 발행인의 사비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네. 이런 말을 지금 사실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저희 편집진 에디터들의 사비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그 1호가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투자가 들어가야 했던 거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는 이제 뭐 문화재단의 지원이라거나 텀블벅 펀딩 같은 방법으로 좀 그 부담을 줄여갈 수 있는 한 줄여보고 싶기는 합니다. 네. 참.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 회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올해 꼭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결하게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조은규 선생님. 예, 꼭 올해만은 아니고 네. 베개에 어울리는 좀 느긋하고 독립적인 시인들이 네. 베개와 뭔가를 좀 함께 해나가고 싶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남에 대한 기대가 항상 있죠. 네. 베개의 뜻에 동참하시는 시인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삐릿 어떻습니까? 1년 전 같았으면은 아마 데뷔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저 그냥 비릿 2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이제 실수 없이 예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독립문예 잡지 삐릿의 한의원님, 그다음에 베개의 조원규님, 다음 회에 이어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